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 LG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불법 체류 및 고용 단속을 진행하여 300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구금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인 사회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 사건의 여파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지아주 현대차와 LG의 합작 공장은 한인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일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불법 체류 문제는 예고된 일이었고 한인 사회에선 이를 오래전부터 우려해왔습니다. 구금 사건은 결국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번 단속은 이민세관단속국과 국토안보수사국, 마약단속국의 합동작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50대 김 씨는 이 사실을 듣고 터질 게 터졌다고 말했습니다. ESTA 비자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불법적으로 고용되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고용 문제를 넘어서 한인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부 근로자들은 조사를 기다리며 불안한 상황이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미국 정부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김기환 미동남부 한인회 연합회장은 특수 비자 제도의 도입과 기존 비자의 간소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교육의 중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인 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 메시지는 법과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무관심이 아닌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기업들은 비자 및 노무 교육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막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조지아주 한인들의 구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과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법적 지원과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인 사회와 기업,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구금된 한국인들은 조만간 귀국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귀국을 위한 전세기를 준비 중이며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의 안전한 귀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한인 사회가 직면한 도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간 비자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이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조지아주에 사는 한 60대 남성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많은 직장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이민 단속 당국의 정책이 더욱 강경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 시절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환 미동남부 한인회 연합회장은 기존의 비자 발급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인 기업들이 원활하게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자 시스템의 개혁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더 이상 불법 고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협력하여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한인 기업의 발전과 미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민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금 개인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긴밀히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실제로 연결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들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모든 이민자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법과 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함께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LG전자가 2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급감한 이유는 바로 TV 사업의 부진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LG전자는 2년 만에 희망퇴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뉴스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의 TV 사업이 침체에 빠진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중국 저가 브랜드의 공세로 인해 한국의 TV 시장이 힘든 상황에 놓였고 이는 LG전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희망퇴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LG전자의 MS 사업부는 올 2분기에 무려 191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3.5% 감소하여 4조 3934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다른 사업부들과는 대조적인 수치로 LG전자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은 LG전자뿐만 아니라 전체 국내 TV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 TV의 자존심이 퇴색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에서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과연 한국 TV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글로벌 TV 시장에서 LG전자는 이제 4위로 밀려났습니다. 삼성전자가 1위, 중국의 TCL과 하이센스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차지한 10.7%의 시장 점유율은 이제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게 하는 수치로 급변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LG전자의 적자 원인은 분명합니다. 시장 수요의 감소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격을 내리고 마케팅 비용을 증가시키며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LG전자뿐 아니라 한국 TV 산업 전반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한국 TV 산업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LG전자의 희망퇴직은 단순한 인력 조정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산업의 생존 본능을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LG전자 TV 매출이 급감한 상황 속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는 오히려 북미 시장에서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화된 전략이 LG전자와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해야 할 시점입니다. 중국의 TCL과 하이센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격 공세와 마케팅 전략은 LG전자의 시장 점유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연 LG전자는 이 새로운 경쟁자들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북미 시장에서 온TV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또한 LG전자와의 경쟁에서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의 온TV는 가성비 높은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온TV의 성공은 LG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사례입니다. 북미에서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 만큼 LG전자는 새로운 차별점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LG전자는 시장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의 가격을 낮추는 것 이상의 혁신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연 LG전자는 이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LG전자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며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을 접목시켜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LG전자의 회복력과 대응 능력은 향후 한국 TV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LG전자가 혁신적인 변화로 다시 한번 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더욱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고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소비자 또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가격이나 브랜드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기능과 품질을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LG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사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국 이번 LG전자의 희망퇴직 사태는 한국 TV 산업에 큰 경고가 될 것입니다. 모든 기업이 이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LG전자의 상황은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 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재확립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술의 발전과 소비자 요구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LG전자가 다시 한번 글로벌 시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믿기 어려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북 남원에서 세계적 희귀종인 댕구알버섯이 12년 연속 발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농업과 자연의 신비를 다시 한번 일깨워줄 것입니다. 댕구알버섯은 그 희귀성 때문에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 버섯은 어디서 어떻게 발견된 것일까요? 주지환 남원 산내면 이장이 그의 사과 농장에서 2014년 첫 발견 이후 매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7개의 댕구알버섯이 발견되었고 그중 하나는 무려 볼링공만큼이나 큽니다. 이 댕구알버섯은 인공 재배가 불가능해 더욱 귀하게 여겨지며 그 가치가 수천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댕구알버섯은 지혈, 해독, 남성성 기능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효능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버섯을 선호하게 되었고 이는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989년 충남 계룡산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댕구알버섯은 전북 전주, 전남 담양 등 다양한 지역에서도 발견되었지만 매년 꾸준히 자생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매년 발견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주지환 이장은 24년째 유기농 사과 농장을 운영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희귀한 버섯을 발견한 것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힘을 알리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댕구알버섯의 발견 소식은 자연의 신비와 인간의 노력의 결실을 함께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자연을 보존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댕구알버섯을 발견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연 속에서의 탐험은 언제나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여정을 함께해요. 여러분도 혹시 댕구알버섯을 발견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연 속에서의 탐험은 언제나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여정을 함께해요. 여러분도 혹시 댕구알버섯을 발견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연 속에서의 탐험은 언제나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여정을 함께해요. 여러분도 혹시 댕구알버섯을 발견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연 속에서의 탐험은 언제나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여정을 함께해요. 여러분도 혹시 댕구 알버섯을 발견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연 속에서의 탐험은 언제나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여정을 함께해요. 여러분도 혹시 댕구 알버섯을 발견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연 속에서의 탐험은 언제나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여정을 함께해요. 여러분도 혹시 댕구 알버섯을 발견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연 속에서의 탐험은 언제나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여정을 함께해요. 여러분도 혹시 댕구 알버섯을 발견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연 속에서의 탐험은 언제나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여정을 함께해요. 여러분도 혹시 댕구 알버섯을 발견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연 속에서의 탐험은 언제나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여정을 함께해요. 여러분도 혹시 댕구 알버섯을 발견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연 속에서의 탐험은 언제나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여정을 함께해요. 여러분도 혹시 댕구 알버섯을 발견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연 속에서의 탐험은 언제나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여정을 함께해요. 여러분도 혹시 댕구 알버섯을 발견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연 속에서의 탐험은 언제나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여정을 함께해요. 여러분도 혹시 댕구 알버섯을 발견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연 속에서의 탐험은 언제나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여정을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0대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 왜 이렇게 부정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70대보다 20대의 반대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20대의 시각을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릴게요. 우선 20대가 정치에서 더욱 두드러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계기를 살펴볼까요?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20대는 보수 후보를 지지하며 민주당의 등을 돌린 첫 세대가 되었죠. 이 사건은 그들의 정치적 변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대가 1987년 이후 처음으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후보를 광역선거에서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얼마나 극대화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대가 민주당에 반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국 사태와 남북 하키 단일팀 이슈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20대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이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대의 이재명 대통령 긍정평가는 43.5%에 비해 부정평가는 48.2%에 달합니다. 이는 70대의 긍정과 부정평가가 비슷한 것과는 대조적이며 20대의 반대가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런 20대의 반대 정서는 이재명 정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대는 이제 이 대통령의 최대 반대 세력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앞으로의 정치적 방향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국 20대의 불만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과 불만을 반영합니다. 민주당은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며 향후 정치적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20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 젊은 세대와 더 나은 소통을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이제 20대의 입장에서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2019년 암호화폐 폭락과 아파트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20대의 희망이 꺾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이슈들 외에도 그들의 정치적 성향은 미중 균형 외교보다는 한미동맹 강화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국제 정세에 민감하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국민소통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지만 그 신뢰를 얻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이 대통령의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 지급 방안에 대한 불만이 20대의 부정적 평가로 이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대통령의 첫 추경안 발표 후 긍정평가는 늘어났지만 20대는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젊은 세대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모든 경향은 앞으로의 전국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20대는 힘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가 무시될 수는 없죠. 20대의 정당 지지 변화는 단순히 선거 결과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정치적 지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있으며 불만이 쌓일 경우
그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20대와의 소통이 필수입니다. 그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재보선과 현재의 여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20대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정치에서 그들의 바람과 필요를 반영하는 것이 곧 정부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정치는 단순히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 Z세대 구직자의 70%가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카페에서 집중하며 취업 준비를 하는 이들은 매주 1회 이상 카페를 찾는데요. 바로 이 현상이 화제입니다. 카페에서 공부하는 카공족은 이제 단순한 유행이 아닌 많은 Z세대의 현실입니다. 이들은 카페의 쾌적한 환경과 분위기를 활용해 몰입의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커피 전문점은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Z세대의 58%가 카페에서의 집중력 강화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집이나 독서실보다 카페의 분위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카페로 이끌고 있을까요?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상황 속에 진상 카공족 문제도 존재합니다. 특히 자리 맡아두고 장시간 외출하는 카공족이 가장 큰 비매너로 지목되며 이는 카페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Z세대가 카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만큼 카페 측에서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스타벅스와 같은 곳은 프린터와 멀티탭 사용을 제한하는 등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Z세대는 카페를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닌 자기 개발의 장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서로의 존재에서 자극을 받고 동기부여를 얻고 있습니다. 결국 카페에서의 공부는 Z세대에게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마인드셋의 변화가 필요하며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모든 이들이 서로 배려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카페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때는 주변과의 협력을 잊지 말고 매너를 지켜주세요. 카공족 모두가 함께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이제 카페는 단순한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 Z세대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카공족이 있습니다. Z세대의 카페 활용 방식은 단순히 공부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존재가 자극이 되며 몰입을 더하는 효과를 통해 사회적인 연결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Z세대가 카페에서 느끼는 분위기와 환경적 요인들은 그들의 학습 방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카페의 고유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 속에서 커피 전문점은 카공족의 진상으로 인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Z세대는 카페에서의 조용한 분위기를 원하지만 어떤 카공족들은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오래 머무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들의 카페 방문 태도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Z세대가 생각하는 적절한 카페 이용 시간은 2~3시간이며 이 시간 내에 음료 한 잔으로 최대한 많은 것을 해내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Z세대는 카페에서의 시간 활용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취업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카페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결국 카페에서의 공부는 Z세대에게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환경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카페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들의 카페 방문은 매주 평균 1만 원 이상의 비용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커피 전문점에게 경제적 기회이지만 동시에 과도한 비매너에 대한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페와 카공족 어디까지 배려해야 할까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신뢰와 협력의 시작이 아닐까요? Z세대가 카페를 공부 공간으로 선택하는 만큼 카페 또한 그들이 좀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이는 서로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카공족의 문화가 발전할수록 카페의 책임과 역할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모두가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두바이 몰에서 한 병에 $5,000가 넘는 맞춤형 향수를 테스트하는 부부. 판매원은 이 향기는 귀하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두바이 엘리트들에게 향수는 단순한 취향이 아닌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9세기 중동의 향료 무역로에서 시작된 두바이의 향수 문화. 우드, 암브레, 오우드 같은 전통 향료는 오늘날까지 귀족들의 상징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향료 상인들의 유물은 현대 두바이 향수의 뿌리를 보여줍니다. 두바이 왕실 전용 조향사는 귀족만이 사용할 수 있는 희귀 원료로 맞춤 향수를 만듭니다. 사막 장미와 같은 특수 재료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죠. 이 향수들은 세대를 거쳐 가문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수단이 됩니다.
두바이 상류층 모임에서는 서로의 향기를 과시하는 게 일상입니다. 이건 파리에서만 구입 가능한 한정판이에요 라는 말이 오가며 독특한 향수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이 됩니다. 한 병에 수천 달러의 향수는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비밀 코드이기도 하죠. 두바이 향수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오우드 향은 뇌의 보상 체계를 활성화합니다. 중동 특유의 우디 베이스 향료는 편안함과 동시에 흥분을 유발해 오랜 시간 사랑받아 왔죠.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생물학적 매력에 기반한 문화적 선택입니다. 이슬람 문화에서 향료는 청결과 신성함의 상징입니다. 모스크에서는 기도 전에 오우드 향을 피우며 코란에도 향료의 중요성이 언급됩니다. 이는 현대 두바이인들이 일상에서 향수를 활용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 명품 브랜드들이 두바이 시장을 겨냥해 황금 병입 한정판 향수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조향 기술이 결합되며 중동 특유의 화려한 스타일이 글로벌 향수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죠. 두바이 F는 세계적 트렌드를 주도하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젊은 두바이 억만장자는 SNS에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맞춤 향기를 공개합니다. 석유 사업 성공, 결혼, 자녀 출산 등 삶의 중요한 순간들이 3단계 향기로 표현되죠. 향수가 단순한 소비재를 넘어 개인의 역사를 기록하는 매개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로컬 브랜드들은 24K 금 도금 디스펜서까지 도입하며 향수의 사치를 극대화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 중동의 전통과 현대적부를 결합한 문화적 자부심의 표현입니다. 향수 한 병에 두바이인의 정체성이 응축되어 있죠. 첫 장면의 부부가 자신만의 맞춤 향수를 뿌리고 호텔 로비를 걸어갑니다. 향기가 당신을 기억하게 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두바이의 향수 문화가 전통, 부, 개성의 종합체임을 확인시켜줍니다. 천년의 역사가 담긴 향기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두바이의 야망을 상징하죠. 올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수가 4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2만 9천 명으로 집계된 이 숫자는 기록상 최저치입니다. 한때는 많은 청년들이 꿈의 직장으로 여겼던 공직. 그러나 최근에는 낮은 보수와 악성 민원, 경직된 조직 문화 등으로 인해 그 인기가 급락했습니다. 2017년 30만 6천 명에서 시작해 24만 명으로 줄어들던 공무원 준비생 숫자는 코로나19로 잠시 증가했지만 현재는 심각하게 감소해 12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공무원 인기가 꺾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보수가 응답자의 88.3%에 달하며 이어서 악성 민원과 경직된 조직 문화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행정고시와 변리사, 회계사 등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비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10만 5천 명이던 준비생은 올해 8만 1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청년들은 더 나은 보수와 근무 환경을 찾아 민간 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준비생 수는 23만 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는 지금, 정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3%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2030 세대 청년위원회는 이제 공직에서 젊은 인재들이 경제적 이유로 떠나고 있다며 임금과 처우 개선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시청자 여러분도 이 변화를 주목해주세요. 공직과 민간 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청년 공무원 준비생은 26만 8천 명으로 증가했지만 그 이후 급감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 청년들의 고용 환경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원 임용 준비생 수는 2020년 4만 명에서 올해 2만 4천 명으로 줄어들며 그 수가 반토막 났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직에 대한 신뢰도와 청년들의 꿈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보수 인상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 방안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민간 기업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실제 느끼는 변화입니다. 청년 공무원 준비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광범위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고려하는 모든 청년들에게는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꿈의 직장이 아닌 현실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는 현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 기업으로 방향을 틀 것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미래를 형성합니다. 공직의 안정성을 포기할 수 있는가? 아니면 현실적인 보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청년층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되기를 바라며 이들이 원하는 변화가 실현되길 희망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면 복권된 후 SNS에 올린 사진이 국민의 경악을 자아냈습니다. 그는 기대했던 반성과 사과 대신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조국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여전히 국민에게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반응은 과거 범죄에 대한 진정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가 법정에 서게 된 이유는 자녀 입시 비리와 문서 위조였으며 이는 평범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정치적 희생양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조국을 정의와 공정의 상징으로 여겼지만 그의 행동은 그 기대를 저버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그의 이미지는 배신자로 각인되었습니다. 그가 SNS에 올린 된장찌개 사진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 오른 고급 한우 전문점에서의 만찬을 감추며 서민 코스프레를 하려 한 것이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국민은 조국의 위선을 간파하고 소고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 된장찌개를 강조한 그의 태도에서 실망감을 느낍니다. 진실을 감추려는 그의 시도가 오히려 그의 위선을 드러내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에게 남은 것은 위선과 가식의 이미지만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의 괴리로 인해 국민은 더 이상 그의 진정성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조국의 상황을 사면이 아닌 탈옥이라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닌 국민의 실망과 염증을 정확히 반영하는 말입니다. 조국은 이제 정의와 공정을 외칠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의 사면은 단순한 범죄의 처벌이 아닌 다시 국민 앞에 서는 기회로 여겨져야 했습니다. 우리는 조국 전 장관의 변화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진정한 반성과 책임을 바랐으나 그 대신 더욱 위선적인 모습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SNS 활동은 단순한 소통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대중을 속이려 하며 진실을 숨기고 이미지를 만들어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그의 위선이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신뢰를 해치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는 더 이상 민주화의 아이콘이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의 행동은 그를 단순한 정치인으로 한정짓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국민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긴 인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며 국민은 이러한 그의 태도에 실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조국의 사면 후 행동은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더욱 비판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진정성이 결여된 태도는 정치의 중대한 문제를 시사합니다. 정치인은 국민과의 신뢰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만 조국은 그것을 잃었습니다. 국민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말에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진실된 태도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제 정치인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지가 아닌 진정성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그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국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그가 어떻게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모든 정치인이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과 소통해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그 교훈을 깨닫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피자 가게 점주에 의한 흉기 난동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3명이 사망했으며 이면에는 가맹점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적 압박이 숨어 있습니다. 관악구에서 운영되는 1인 피자 가게가 최근에 배달앱 수수료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가맹점주들은 매출의 절반 이상이 배달 수수료로 소진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한 곳의 점주는 월 3천만 원 매출 중 1,550만 원이 배달비와 앱 사용료로 빠져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점주가 실제로 손에 쥐는 수익은 겨우 340만 원에 불과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 구조는 1인 가게 점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의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배달 앱의 강력한 영향력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 중 절반 이상이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수료는 매출의 24%를 차지하며 이는 지난해보다 6.9%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배달 앱 의존도가 높은 요식업체들에서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생존과 직결된 경제적 압박의 결과입니다.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달앱 업체들과의 공정한 협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피의자 A씨는 범행 전 배달 수수료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고백은 배달비로 인해 힘든 상황에 놓인 점주들의 심리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A씨의 가족은 그가 직원도 쓸 수 없고 지속적인 적자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고통은 상상 이상입니다. 또한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요구하는 메뉴 개발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인 메뉴를 추가로 출시하라는 요구는 그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도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에 공감하며 많은 점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은 여전히 찾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대표 B씨는 배달 매출이 오를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실제로 점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점주에게 돌아옵니다. 자영업자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갈등도 큰 스트레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비용 문제는 가맹점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의 법 개정 이후에도 인테리어 비용을 본사가 부담하지 않고 점주에게 떠넘기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는 점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보고서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평균 창업 비용 중 인테리어 비용이 45.6%를 차지하며 이는 점주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안기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인테리어 비용 문제로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점주들은 제대로 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A씨 측은 본사에서 소개한 인테리어 업체가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책임 회피가 갈등을 격화시켰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점주들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는 인테리어 업체가 무상수리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유상수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가맹점주들에게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피자 가게 점주들의 고통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배달 앱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규어의 야구에 월 지출 990만 원이라는 이색적인 사연을 가진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부부는 소득은 괜찮지만 매달 100만 원씩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 뒤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40대인 이 부부는 소득이 많지 않지만 경제권을 분리해 두었어요. 이로 인해 예기치 않은 소비가 계속되고 있고 재정 상태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남편은 매주 아이들을 데리고 야구장에 가고 취미로 피규어를 수집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쏟고 있어요. 아내는 이러한 소비에 대해 걱정하지만 남편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라며 자신의 취미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소비 습관은 아내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대출금이 3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남편의 과소비는 재정적인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죠. 부부의 재정 상태를 살펴보면 남편의 월 소득 550만 원 중 400만 원만이 생활비로 제공되고 나머지는 남편의 개인 소비로 소진됩니다. 이들은 현재 적자 상태로 향후 재정 계획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바로 소득과 지출의 균형입니다. 서로 다른 경제권을 갖고 있는 부부는 반드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이 부부는 재정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화가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부부처럼 재정적인 문제를 방치하지 않도록 신중히 생각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지출 패턴과 재정 관리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혹시 나도 모르게 과소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안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남편의 피규어 열풍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쌓는 방식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로 인해 재정이 무너진다면 결국 가족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부부는 연간 99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적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그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생활비 외에도 비정기적인 지출이 많아 자연스럽게 후원금이나 대출금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부는 이제 소비 습관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들처럼 재정 관리를 서두르지 않고 무시해버린다면 향후 노후 준비는커녕 긴급 상황에도 대처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경제권을 통합하려 한다면 서로의 소비 패턴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둘의 소통이 핵심입니다. 부부의 자산은 자가 아파트 한 채뿐인데 현 상황에서 높은 생활비와 대출금은 그들이 저축을 하지 못하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결국 적절한 예산 설정과 소비 통제가 이 부부의 재정 회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과소비는 경계해야 해요. 남편은 피규어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을 고집하지만 아내는 경제적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부부 간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자신의 소비 패턴을 돌아보고 서로의 입장에서 고민한다면 보다 건강한 재정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소비가 필수적입니다. 이 부부가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해결책을 찾는다면 경제적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하는 힘이 중요하죠. 부부의 사연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건강한 소비 습관으로 재정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심장에 스텐트를 꼭 넣어야 할까요? 전직 심장내과 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불필요한 스텐트 시술의 30%가 과잉 진료라고 합니다. 고가의 시술이 환자의 건강보다 병원 수익을 우선시하는 시스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의료계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칩니다. MRI, CT 같은 고가 장비는 병원의 주요 수익원입니다. 장비 도입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MRI 검사 건수는 OECD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과연 모든 검사가 진짜 필요할까요?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는 심각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합니다. 수술 동의서에는 환자가 알기 어려운 숨겨진 항목들이 많죠. 한 연구에 따르면 환자의 70%가 자신이 받는 치료의 위험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알 권리와 설명 의무의 간극이 문제입니다. 의료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90% 효과 같은 통계는 종종 오해를 부릅니다. 상대적 위험 감소율을 강조해 실제 효과를 과장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100명 중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것을 50% 감소라고 표현하지만 절대적 위험 감소는 단 1%에 불과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모르는 사실, 제2 의견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022년 환자 권리 조례에 따라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죠. 또한 한방병원과의 협진 같은 대체 선택지도 존재합니다. 정보를 알면 더 나은 의료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의무 기록은 환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진료 후 10일 이내에 병원에 요청하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이 가능하죠. 중요한 건 검사 수치 해독법을 아는 것입니다. CRP, ESR 같은 기본 수치의 의미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치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의 대기 시간은 중증도 분류 체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일부 병원은 보험 청구를 위해 경증 환자에게 과도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응급실 환자의 30%는 진짜 응급이 아니라는 통계도 있죠. 시스템이 왜곡된 우선순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의료계 내부의 고발자들은 심각한 보복에 직면합니다. 한 익명의 간호사는 불필요한 처방을 거부했더니 근무평가가 떨어졌다고 증언합니다. 2023년 의료윤리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내부 고발자의 60%가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변화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최근 환자 커뮤니티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온라인에서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검증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집단 지식이 힘을 발휘하고 있죠. 실제로 한 암 환자 커뮤니티는 120건의 과잉 진료 사례를 적발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의료 소비자인 우리의 작은 행동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료 시 이 검사가 정말 필요한가요? 다른 치료 옵션은 없나요? 위험률을 절대 수치로 알려주세요라고 질문해 보세요. 정보를 알고 요구하는 현명한 환자가 늘어날 때 진정한 환자 중심 의료가 실현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청년들의 현실과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청년들이 처한 문제와 그들이 탈출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짚어보죠. 지금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지역 소멸 문제로 많은 안개 속에 있습니다. 일본 청년들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죠. 이 책 엑소더스 재팬은 이러한 일본 청년들의 현실을 더욱 깊이 있게 다룹니다. 저자는 도쿄 특파원으로서 만난 다양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직면한 사회적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섭니다. 이들 청년들은 더 이상 자신의 미래를 일본에서 계획하지 않게 되었고 이는 국가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청년 탈출 현상은 일본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본의 상황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일본 청년들의 조용한 탈출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가 청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큰 물음으로 이어지며 우리 사회의 변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과 그들의 선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로 인식해야 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일본 청년들의 탈출기가 한국에서 어떤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떤 미래를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보세요.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중요한 순간입니다. 일본 청년들이 처한 상황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고령화, 자산 양극화, 그리고 급격한 사회 구조의 변화 속에서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소확행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탈출하기로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회의 모순에 순응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탈출의 첫 번째 방법은 소확행입니다. 프리터로 살아가며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이들은 소소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이는 변화의 시작이죠. 그들의 두 번째 선택은 일본 탈출입니다. 더 나은 경제적 조건과 삶을 찾아 동남아시아, 캐나다, 호주 등으로 향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 일본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다시금 조명합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희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청년들이 떠난 지역은 소멸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느껴지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취약한 지역 경제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죠. 저자는 한국 청년들이 일본 청년들의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 책은 일본 청년들의 탈출기를 통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고 청년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멈추지 않는 청년들의 탈출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으로 비춰집니다. 그러한 변화가 한국에도 반영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사회에서 희망은 과연 가능한가? 저자는 이 질문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일본 청년들의 현실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한국 사회의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뛰어난 전략가이자 협상가로 극찬했습니다. 과연 이번 회담에서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다뤄졌을까요?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공식적인 만남으로 중요한 외교적인 자리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강화될 수 있을지를 두 국가의 지도자가 직접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언어를 선택해 대화를 이끌어간 점을 높이 사며 그 발언이 전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화 방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 대표는 만약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한반도의 평화가 크게 진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한일관계가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모두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은 단순한 외교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의 전략적인 언어 선택은 협상가로서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결과입니다. 정상회담은 우려와 달리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며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당신과 100% 함께한다는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도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능력과 한미 관계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에서 보여준 기질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의 언어 선택이 매우 전략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협상가는 단순한 발언 그 이상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두 지도자가 북한 문제와 국가 안보, 조선업 분야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회담의 긍정적인 내용을 전하며 두 지도자가 협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 강조는 한국 외교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이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진다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개인적 신뢰 형성이 이번 정상회담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외교에서 신뢰는 기본이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긴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똑똑한 정치인이라고 칭하며 그의 외교적 접근법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를 강조했습니다. 전략적 발언은 외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번 회담은 두 나라 간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북한과의 문제 해결에 있어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는 점에 의미가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정치적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성을 가져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은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더해주는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지지의 표현은 한국의 외교 전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협상 능력이 이번 회담에서 큰 힘이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외교적 기질은 앞으로의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적 만남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만남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회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접근 방식은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전략적 언어 선택과 대화 유도 방식이 앞으로의 외교에서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낼지 기대가 됩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은 많은 기대를 모았고 관계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며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나가길 바랍니다. 최근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결혼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 중국의 결혼율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과도한 지참금 요구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에 30대의 68%가 지참금 부담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경제적 압박이 젊은 세대의 인생 설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평균 지참금은 100만 위안, 약 1억 8천만 원에 달하며 1, 2선 도시에서는 이보다 2~3배 더 높습니다. 이는 일반 가구 연소득의 10에서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신랑 가족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입니다. 지참금은 단순히 예의 차원을 넘어 신부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지참금은 원래 명청대의 신부 가족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시작된 풍습입니다. 그러나 1980년대 경제개혁 이후 상업화되면서 그 의미가 왜곡되었습니다. 오늘날 지참금은 신부의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로 여겨지며 지역 간 경쟁까지 벌어지는 등 전통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질되었습니다. 중국 사회에서는 옆집은 더 많이 받았다는 비교 심리가 지참금 인상을 부추깁니다. SNS에서는 과도한 지참금을 자랑하는 게시물이 넘쳐나며 이는 다른 가족들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외동아들인 남성의 경우 가문의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부모의 기대가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가족들이 대출에 의존합니다. 중국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결혼 관련 부채가 전체 가계부채의 32%를 차지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참금 때문에 노부모가 고된 일을 하거나 가족이 파탄나는 사례까지 발생하며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참금 문제는 남녀 간의 갈등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너희 딸은 금으로 만든가? 와 같은 혐오 발언이 늘어났습니다. 반면 여성 측에서는 지참금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보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며 이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논쟁을 넘어 사회적 신뢰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9년 지참금 상한제를 도입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풍습을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암암리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작용만 낳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금지보다는 사회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 젊은 세대는 단순 결혼 운동을 펼치며 지참금 없이 결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위챗과 바이두에는 지참금 반대 커뮤니티가 생겨났으며 양가가 합의해 합리적 금액을 정하거나 공동 자금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관행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화의 시작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지참금 문제 해결을 위해 세 가지를 권고합니다. 첫째, 학교와 미디어를 통한 인식 개선 교육. 둘째, 결혼 비용 지원 제도 마련. 셋째, 지참금 대신 부부 공동 자산을 축적하는 문화 정착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참금 문제는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 중국 사회의 깊은 구조적 문제를 반영합니다. 전통과 현대의 균형을 찾고 경제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지참금보다는 진정한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병에 걸렸을 때 남편과 아내의 진짜 모습을 통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확인하는 순간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사례를 통해 보듯 유방암으로 힘든 시간을 겪었던 한 아내는 남편의 따뜻한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 과정에서 남편이 준비한 가발과 따뜻한 말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뇌졸중으로 고통받는 아내를 돌보며 남편이 느끼는 진실한 마음을 공유합니다. 아내가 끊임없이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남편은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아내를 감싸줍니다. 이런 사랑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중병이라는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중병에 걸리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요양시설이 아닌 집에서 간병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우리가 느끼는 안정감과 사랑이 함께해야 이루어지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가 저를 돌봐줄 것이란 믿음은 남성에서 훨씬 높은 반면 여성의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는 부부 간의 기대와 현실의 괴리를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만 돌봄에 대한 부담이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기 위한 선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지 말고 항상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특히 간병인의 고용 문제는 많은 가정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이 무급으로 돌봄을 맡았고 7%만이 간병인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간병비의 부담은 서민들에게 너무나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간병비가 15만 원에 달하는 현실을 떠올리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론조사는 돌봄에 대한 세금 지출 확대에 대한 응답이 85%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가정에서 간병을 원할 때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의 돌봄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삶의 터전에서 사랑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양보호사와 배우자의 선택 간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이는 누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돌봐줄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여전히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치매 등의 중병을 앓고 있는 배우자를 둔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도 낙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는 절실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 간의 돌봄은 서로를 잃지 않고 지켜나가는 중요한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위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례 속에서 보고 느낀 것처럼 서로의 진정한 사랑과 헌신은 아픔 속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사랑의 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중병에 걸리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를 지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중병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모두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돌봄은 나 혼자의 힘이 아닌 공동체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작게라도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이 있습니다. 임신하고 출산하는 로봇, 바로 임신 로봇이 곧 등장한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로봇이 단 1년 안에 우리의 곁에 올 거란 발표가 있었어요. 이 로봇은 중국의 카이와 테크놀로지 창립자인 장치펑 박사가 이끄는 팀에서 개발 중이에요. 그는 임신과 출산 과정의 모든 기능을 가진 이 혁신적인 로봇을 통해 현대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임신 로봇은 10개월 동안 태아를 품고 출산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공 자궁과 인공 양수를 통해 자연적인 임신 환경을 재현하고 있으며 태아는 튜브를 통해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이 기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면 임신의 고통과 신체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원하면서도 임신을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격은 약 1933만 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라는데요. 이렇게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이 로봇이 가져올 변화는 엄청날 것입니다. 부모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주목할 점은 이 임신 로봇이 단순히 임신 환경을 모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아 이식, 태아 발달, 자연 분만까지 자동화되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치펑 박사는 이미 탯줄 혈류 시뮬레이션과 태반 대사 교환 기술을 해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로봇 복부에 이를 이식해 실제 임신 과정을 구현하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니 기대가 커지네요. 하지만 구체적인 수정과 착상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임신 로봇이 실제로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들어올지는 앞으로의 연구와 개발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 임신 로봇의 등장은 단순히 과학기술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 감소 문제와 가치관의 변화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는 임신도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정말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공자궁 연구는 이미 다수의 동물 실험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신 로봇은 그 수준을 넘어 인간의 생명과 출산 과정을 완전히 자동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공자궁이 조산아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집중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임신 로봇은 전체 임신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부모들은 이제 자신의 자녀를 어떻게 가질 것인지에 대한 선택지가 한층 더 넓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과연 긍정적인 것일까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궁금해집니다. 임신 로봇이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저도 궁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이 나중에 상용화될 경우 어떤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할지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태아의 생명은 어떻게 보호될 것인가?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이 기술이 현실화되는 과정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미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부분들도 많습니다. 기술이 사람의 생명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임신 로봇 그 자체로는 엄청난 혁신이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기술이 사람과 어떻게 융합될지를 고민해야 하니까요. 여러분, 앞으로의 기술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 변화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해야 할 주제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 로봇의 등장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논의해봐요. 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시 39세 한국 여성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죠. 이 통계는 고려대학교 이요한 교수팀이 세계보건기구와 UN의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로 한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유지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시 39세 여성의 자살률은 2016년 이후 매년 8%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18.9명에 달해 일본과 미국을 크게 앞섰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노인 자살률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청년 세대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2001시 2020년 동안 전 세계 이 39세 여성의 자살률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한국은 예외적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는 사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사회적 기대가 더욱 큰 정신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청년 여성의 자살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입니다. 적절한 정책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주변 친구들과의 대화,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2020년 기준 한국 청년 남성의 자살률도 높게 나타났지만 최근 몇 년간 뚜렷한 증가세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우루과이가 20에 39세 남성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확인되었지만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자살률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이 교수는 노인 자살률 감소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청년과 여성 자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에코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성의 자살 문제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친구, 가족,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함께 행동합시다.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 확대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모든 청년이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살에 대한 미디어 보도 방식도 변해야 합니다.
언론은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각종 정신건강 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는 꼭 필요합니다. 정부와 사회가 협력하여 청년 여성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누가 힘들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작은 관심과 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어보세요.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청년 여성의 자살률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목소리가 모여야 한다고 합니다.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과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이 39세 여성 자살률 문제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서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